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지 않아.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건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대부분 언제 투사가 일어나냐? 내가 불안하다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불안 누구 거? 내 거. 내 안에서 생기는 거 누구 거? 내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 상담 시작합니다. 바로 들어가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플이 오셨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은 뭐였냐면 남자분이 주된 호소를 하셨어요. 내 애인이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한다. 어떨 때 불안을 느끼냐라고 여쭤보니까 연락이 잘 안 되고 뭘 먹거나 어디를 가거나 자기는 꼬박꼬박 알리는 편인데 카톡 확인이 늦거나 어디에서 누구랑 뭘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만나는 날을 자기는 되게 원하는데 여자친구 하여튼 바쁘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빠서 자기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게 서운하냐 그랬더니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도 성인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될 때 굉장히 불안하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카톡을 보내면 그날 안에 답장을 주기는 주는데 좀 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친구가 회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불안할 이유인가, 어느 정도로 불안을 느끼냐 그랬더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알겠지만 혹시 자기를 뭐 떠날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이렇게 파국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연락이 몇 시간만 안 돼도 이 남자분의 머릿속에서는 파국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빨리 급진적으로 촥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원인이 남자분께서 항상 하는 말이 왜 나를 불안하게 하냐, 왜 나를 방치하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가 정말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내가 무례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느낄 때는 화도 나고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연락이 안 되거나 자기가 방치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의 단추가 눌러졌을 때 굉장히 급발진하듯이 울분을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떤 선에서 넘어서 과도하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이때부터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상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내 문제다. 상대가 내 불안과 분노 버튼을 눌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떤 필터를 가지고 상대를 투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나의 심리적 문제로 들여다봐야 되죠. 투사는 어떤 심리적 기제인데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를 통해서 투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시간에 늦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난대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과도하게 화가 날 때는 내 안에 어떤 신념이 있는데 나는 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늦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을 건드리거나 내 신념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보죠. 하지만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잘 믿음을 못 주거나 나도 약속을 못 지키거나 이런 그림자 부분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심리적 투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나한테 없는 거는요. 투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투사는 반드시 나에게 있는 것만 일어난다. 그 특징이요. 좀 비난이 좀 많아져요. 쟨 왜 저래? 저 고쳐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 탓을 하게 되죠. 상대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내 모습이 그 사람한테 투사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을 상담을 하기 시작했더니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많았냐면 부모님이 일단 너무 바쁘셨어요. 제때 지원을 안 해주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하다못해 진로라던가 이런 고민 상담을 그 어떤 것도 부모님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분 안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이런 좀 깊은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생후 초기 단계에서 부모 또는 주 양육자랑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걸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 방치당한 경험이 많아서 이분은 안정애착보다는 불안정애착, 또 불안형에 좀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 불안정애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방치당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화가 나는데 다이렉트로 화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략을 씁니다. 나는 이럴 때 되게 불안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불안을 좀 낮춰줘. 나를 자극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모든 순간마다 내가 그 사람한테 100% 맞춰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100% 나에게 맞춰줄 수는 없어요. 이 조율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분의 불안정 유형 그 특성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정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 네가 나를 좀 봐줘라, 맞춰줘라 하면서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길러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갈 때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냥 있다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깍꿍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은 실제로 눈을 가리면요. 대상이 앞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눈을 이렇게 하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인지 기능이 생기면서 엄마가 문 뒤에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거기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신뢰와 친밀감이라는 그 유대감을 키워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라는 걸 믿게 돼요. 굉장히 든든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상 항상성, 내 눈앞에 두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거를 믿어도 괜찮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불안정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정 애착으로 성장해 나갈 때 어떤 게 도움이 되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거를 좀 내재화시킨다. 믿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상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좀 믿는 대상 항상성을 키워나가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건데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는 거를 인정해야죠. 불안정 애착들이 언제나 이상한 감정을 느끼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발작 버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단추가 눌러지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내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비극의 시나리오가 막 머릿속으로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럴 때 내가 좀 안정애착보다는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불안정 애착이구나 라고 자신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요, 꼭 애인이 아니어도 돼요. 내 가족이 안정애착이 아니라면요, 안정적인 친구를 만나고요, 안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고요, 회사라면 동료, 상사, 후배 이런 사람들과 좀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떻게 위기나 불안한 상황에서 대처하는지 관찰을 하세요. 안정애착이 되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거나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형성하면서 내가 체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불안정한 연애를 반복하거나 나쁜 연애를 반복하는 분들의 특징이 비슷한 두 분이 만나요. 불안과 불안이 만나서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연인 되시는 여자분이 상당히 안정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 전에 나의 불안정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모델링이 나의 연인이기 때문에 나의 그 심리적인 기제를 이해하고 내면을 치유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내 안에 내적인 모델링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었고요. 이 두 분은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성인이 된 후에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불안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상대에게 투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좋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안정애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입니다. 내가 나와 불안한 관계를 맺으면요, 그게 그대로 타인과의 관계에 투사가 돼요. 내가 불안한 거기 때문에 타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불안 필터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나를 어떻게 신뢰하는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나를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가, 자신과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작업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야 어디야 뭐해 언제 와? 나 택시 탔어. 택시 타고 쫓아가지 마.